네, 안녕하세요. 정태익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책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제목이 재밌어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일에 발표를 했는데, 목적 자체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등록하자, 이게 이 정책의 취지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목만 봐서는. 근데 정말 그런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정부의 보고서는 대부분 이제 처음에 배경부터 나옵니다.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가? 이거를 설득을 하려면 당연히 이게 필요한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는 약 한 1988만 채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개수로 치는 게 아니고 그 칸칸이 몇 개인지를 이제 보는 거죠. 아파트 한 동이라고 하면은 건물은 하나지만 그 한 동에 아파트가 뭐 요즘 짓는 거는 뭐 50채, 100채도 막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 칸칸이 한 채들을 다 개별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약 1988만 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개인이 보유한 거는 약 1759만 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뭐 국가나 법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개인 보유분 1759만 채 중에서 임대용으로 쓰고 있는 주택은 약 600만 채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1100만 채는 누가 살고 있는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임대용 주택이라는 거는 당연히 자기가 살 집 말고 최소 한 채의 집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세나 월세를 주고 빌려주고 있는 집이 약 600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임대용 주택 595만 채 중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실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거는 약 80만 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임대용 주택의 약 1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의 논리는 이겁니다. 516만 채, 그러니까 나머지죠. 79만 채를 뺀 나머지 516만 채는 잦은 이사와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고서에 써 있어요. 근데 이 논리가 좀 이상하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 세입자를 일부러 쫓아내는 주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의 잦은 이사는 그러니까 주인이 임대료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내가 집을 분양받아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동네에서 살 이유가 없어져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돼서 간다든지 아니면 애들 뭐 학교 때문에 뭐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사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승이 모든 지역의 모든 뭐 아파트, 주택, 뭐 반지하에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임대료 상승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대 아파트로 그러니까 임대 물건으로 등록한 79만 채를 제외한 516만 채 전체에서 마치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주인들이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쫓아내서 주거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가 처음부터 배경을 좀 잘못 짚고 들어간다 라는 인식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으면서 말이죠. 한번 보죠. 임대주택의 등록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를 이제 보고서에 적어놨습니다. 뭐냐? 자가 보유 촉진의 한계라고 적어놨는데요. 무슨 소리냐?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부가 인정한 거예요, 보고서에서. 자, 우리나라에서 자가 소유율은 약 60% 정도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적혀 있는 대로는요. 근데 선진국도 60% 정도라고 하네요. 그럼 나머지 40%는 자가가 없이 이제 세입자로 살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실제 뭐 투자도 해보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집을 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꼭 내 집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뭐 세금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에 좀 부담을 덜 느끼면서 그리고 집값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집을 사세요 사세요 한다고 해서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서 무주택자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공적 임대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공의 자금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짓든지 뭐 임대 주택을 지어서 세입자들이나 아니면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싼 집을 공급을 해줘야지만 되는데, 원래 그 복지의 기본인 거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능력이 없다 우리가. 그래서 공적 임대를 할 수도 없다라고 보고서에 인정을 했어요. 향후 5년간 최대 뭐 200만 호를 짓겠다라고 하는데, 뭐 최근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뭐 5년간 100만 호를 공급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실제로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늘어나는 건 뭐 9만 채 정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5년 동안 더 짓겠다고 하는 건 한 10만 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과거에 짓겠다고 하면서 못 짓고 있던 것들을 계속 지금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또 100만 호의 계획이 있는 것 뿐이지, 아마 전 정권이나 전전 정권처럼 아마 뭐 20만 채, 뭐 30만 채도 채 못 짓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자, 한 집을 짓는데 3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도 필요하고 당연히 건설 비용이 필요하죠. 쉽게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면 어쨌든 돈이 들 거 아닙니까? 시멘트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노동자의 노동력도 필요하고 뭐 레미콘 차도 불러야 되고 돈이 들죠. 그거를 거기 땅값도 들죠. 근데 그거를 한 집당 3억으로 계산하고 200만 호를 짓는다 그러면 600조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그럼 집을 더 싼 집, 더 뭐 형편없는 집, 뭐 원룸 이런 것만 짓는다고 해서 반가격으로 툭 쳐도 300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세금으로는 임차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사서 자기의 주거를 스스로 해결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기의 어떤 목적이나 자기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도 어딘가에 집에서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집을 국가가 공급할 수는 없으니 다주택자들한테 야, 너네가 좀 집을 사서 저 나머지 40%인 사람들한테 집을 좀 빌려줘라. 이거 우리 돈 가지고 할 수는 없다 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국가도.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정이고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좀 공공임대가 많긴 하지만 이 무주택자들의 집을 모두 다 세금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거죠. 300조, 600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결국에 정부도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집을 사가지고 임차인을 좀 받아서 그 무주택자들의 집을 좀 해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너네는 이걸 통해서 너네가 돈도 벌 수 있잖아 라고 서로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거꾸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으면, 이걸 투자해서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여기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집을 안 살 거 아닙니까? 무주택자들은 원래 안 사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사주면 집을 짓지는 않겠죠. 그럼 집을 안 짓는다고 해서 집이 그대로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30년, 40년 지나가면 집이 점점 낡아져서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산했던 1800만 채는 반지하 한 칸과 60평짜리 아파트를 똑같이 한 채씩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점점 부자들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집에 가고 싶고, 더 나도 좀 멋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고, 이런 수요는 항상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 사니까 다주택자들이 사주지 않으면 집이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엔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지어줘야 되는데 그럴 돈은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부와 다주택자들이 어쩔 수 없이 암묵적인 동의하에 서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임차인들한테 집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서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상생하도록 하겠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상생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정부가 봤을 때는. 당연히 집주인만 돈을 벌고 세입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한테는 엄밀히 얘기하면 상생은 아닌 거죠. 집주인의 희생을 통해서 세입자의 고통을 조금 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가지고 집주인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
라고 보시면 안 되는 얘기죠. 그동안 집주인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좀 같이 살아라 라는 이야기는 집주인에게서 뭘 뺏어다가 세입자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정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제가 봤을 땐 이렇습니다. 유아인 아시죠? 유아인이 영화 베테랑에서 뭐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했던 게 유행어가 됐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이 정책은 상생이 아니고요. 다주택자들한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그리고 엄청난 협박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내놓은 상생 방안을 보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얼마 없던 세제 혜택을 조금 더 해주겠습니다. 근데 아마 크게 혜택은 없을 거예요. 이 말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취득세 혜택입니다. 근데 이 표를 한번 보죠. 이 보고서에 있는 표인데 먼저 취득세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분양할 때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의 취득세를 좀 감면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얼마를 해주냐? 40제곱미터 이하, 40에서 60제곱 이하는 면제를 해주고 85제곱 이하는 뭐 50% 감면해주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매매로 사면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자, 아까 말했듯이 분양받을 때만입니다.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을 사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세나 월세로 준다고 하면 나는 다주택자가 되죠. 그리고 나도 임대업을 하는 거죠. 근데 취득세를 깎아주질 않아요. 그냥 새로 짓는 집만 분양받았을 때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면적으로 구분해서 말이죠. 그리고 자, 면적을 보세요. 제가 위에다가 평수로 변환을 해놨는데 60제곱 이하까지도 면제를 해주는데 60제곱 이하라고 하면 전용이 18평입니다. 그럼 분양으로 치면 한 22, 3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을 살 때 그 정도 집은 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내가 큰맘 먹고 집을 사는데 조금 더 큰 집을 살려고들 많이 하죠. 그러면 전용 18평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전용 19평부터는 아예 취득세가 감면되지도 않습니다. 분양을 받더라도 말이죠.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다가 8년 의무보유인 준공공 임대를 등록하면 50%를 감면을 해주는데 그것도 20호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가구 20주택인 사람만 8년 의무보유인 준공공 임대로 등록했을 경우에 그것도 신규 분양일 경우 50% 깎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용 26평 이상은 감면 혜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집을 살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혜택도 없는 거예요. 실제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말이죠. 분양받아야지 이런 걸 해주나 마나 하는 거지 일반 매매로 그냥 사는 거는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혜택 두 번째가 재산세 혜택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표에 같이 나오는데 다시 보시죠. 4년 단기 임대나 8년 장기 임대를 등록했을 경우에 전용 12평 이하면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전용 18평 이하면은 뭐 50%, 75%, 전용 26평 이상이면은 뭐 25%, 50% 이렇게 조금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막 세금을 50%씩 깎아준다고 하니까 엄청 큰 것 같잖아요. 근데 1년에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물론 뭐 그 공시 가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재산세가 한 13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0%, 뭐 30%, 50% 깎아준다고 해서 130만원이 뭐 50% 깎아주면 뭐 65만원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년에 65만원을 절감해준다. 5억짜리를 사면 65만원을 깎아준다. 그럼 엄청 큰 금액인가요? 엄청 큰 금액은 아니죠. 물론 내 월급에서 60만원을 뭐 뱉어낼 걸 안 뱉어내면 당연히 기분은 좋겠지만 이 65만원 아끼자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라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큰 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혜택이 임대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월세를 주면은 월세가 내 소득이 되죠. 그리고 전세를 주면은 그 전세 보증금만큼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게 되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렸으니까 그 이자만큼 내가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감면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임대사업을 할 때 내가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뭐 수입도 있겠지만 지출도 있겠죠.
뭐 은행 이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수리비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집을 수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 그 요율 자체를 좀 올려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번 돈에서 한 70%는 그냥 네가 필요한 돈에 썼겠지라고 하고 공제해 주는 거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돈만 내가 세금을 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감면 기준이 원래는 3채 이상 임대를 해줬어야지만 이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한 채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한테 빌려줘도 이렇게 임대소득에서 좀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좀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 표를 만들어 놨는데,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뭐 2천만 원을 번다, 예를 들어 내가 임대소득으로 연 2천만 원을 번다, 그럼 한 달에 뭐 한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은 현재 기준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은 뭐 1년에 한 14만 원 정도 소득세를 냈어야 되는데, 개선을 한 걸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한 7만 원으로 약 1년에 7만 원 정도 세금을 깎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년에 7만 원 세금 깎아주는 게 엄청 큰 돈인가요? 아니죠. 내가 월 170, 180씩 월세를 받고 있는데, 물론 뭐 7만 원 깎아주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1년에 7만 원입니다. 한 달에 7만 원도 아니고. 그러면 한 달에 6천 원이에요. 그거 깎아준다고 내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이건 좀 고민이 되는 거죠. 혜택이 미비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혜택을 주는데 나중에 막 깎아버릴 수도 있어요. 양도세 보세요. 작년이랑 올해 갑자기 뭐 20%씩 막 올려버리겠다 막 이렇게 정책이 휙휙 바뀌죠. 근데 이 임대업도 똑같습니다. 맨날 정책이 바뀌거든요. 지금은 깎아준다고 하다가 만약에 내후년쯤 돼가지고 세금이 잘 안 거치니까 좀 다시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쓱 바꿔버리죠. 그럼 나는 그냥 계속 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혜택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양도세가 중과되는 걸 감면해주고 어떨 때는 아예 배제시켜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 뭐냐, 준공공 임대라는 걸로 등록을 하면 8년 의무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그 8년 동안 계속 그 빌려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70%까지 해주겠다. 자, 요거는 이제 세부 표가 나오진 않았는데, 뭐 최대 양도세를 뭐 70%까지 깎아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게 기한이 있어요. 기존 표대로라면 기한이 있기 때문에 8년만 보유한다고 무조건 70% 깎아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번 정책에선 그 표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좀 올려주겠다. 그리고 준공공 임대로 8년 이상 임대를 해주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된다. 요번에 파리 대책에서 나왔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그런 주택을 내가 팔 경우에, 18년 4월 이후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최대 20%씩 더 때리겠다라고 한 거를 배제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밑에 적어놨죠. 4년 단기 임대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배제가 안 되고 그냥 양도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거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4년짜리만 될 것 같으니까 야, 그건 안 되겠다. 8년 의무 보유인 준공공 임대 한 사람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4년 단기 임대 등록한 사람들은 다 양도세 때려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혜택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보료를 정상적으로 부과를 할 테니까 앞으로 그거를 정상적으로 부과한 거에서 조금 깎아줄게, 그게 혜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임대소득도 정상과세를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건보료도 내야지 니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건보료가 너무 갑자기 확 올라버리니까 피부양자에서 이제 지역가입자로 들어가면은 갑자기 건보료가 확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깎아줄게 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내가 안 내고 막 버티던 거를 이제는 내가 많이 받을 건데 거기서 좀 깎아줄게, 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양자, 보통 이제 노년층들이 이제 임대업을 보통 하시는데, 이제 사업자를 안 내고 몰래 하시죠. 세금 신고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데, 임대업으로 등록하면 이제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돼요. 내가 엄연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 1년에 150만 원 정도의 건보료 인상이 있는데, 그런 거를 내가 8년 준공공 임대를 하면 30만 원대로 깎아줄게, 4년으로 하면 한 90만 원대로 깎아줄게, 이 말입니다. 원래는 사업자를 안 내고 그냥 탈세를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임대업으로 등록 안 해? 너네도 그럼 150만 원씩 세금 때려버릴 거야. 근데 만약에 임대업으로 등록하면 30만 원이나 90만 원 둘 중에 하나만 낼 수 있게 선택하게 해줄게.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등록을 하면 깎아줄게. 이 말이고, 그리고 등록 안 해? 좋아, 그럼 내가 세금 엄청 때려버릴 거야, 너네들한테.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이거는 혜택이 아니고요. 물론 그동안 세금을 탈세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혜택은 맞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 세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세금을 확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감면해 준다는 식으로 약간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정리를 해보면요, 실제 세금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뭐 취득세 깎아준다는 거, 그거는 분양받을 때만 되는 거고 큰 평수는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재산세 깎아준다는 거, 재산세 뭐 1년에 얼마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소득에서 좀 깎아준다고 하는 것들도 뭐 몇만 원 수준대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를 좀 깎아준다고 하는 건 있는데 대신 8년을 의무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적은 대로 보면 혜택이 있는 척 좀 할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임대사업자를 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정부의 그런 정책을 꾸준히 저도 몸으로 겪었지 않았겠어요? 항상 혜택이 있는 척 하지만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혜택이 있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문제는 이거예요. 4년 단기 임대는 이제 완전히 무용지물화 시켜버렸어요. 양도세도 중과시키고 종부세도 배제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4년짜리 단기 임대 사업자를 등록해봐야 종부세 다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8년짜리 준공공 임대로 등록해, 아니면 너 큰일 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뭘 깎아줄게, 근데 대신 너는 8년 동안 팔 수가 없어. 한번 등록하면 8년간 못 풀거든요, 이 임대사업자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갑자기 세법을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는 그냥 꼼짝없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세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냥 8년간 의무보유를 계속 하셔야 돼요. 어이가 없죠.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래도 8년 준공공 임대를 하면은 양도세를 70%까지 감면을 해준다는데 그러면 꽤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8년 뒤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고 8년을 보유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것도 그러네요 라고 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가 잘 나가죠. 가격대도 뭐 주식이 막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8년 뒤에 삼성전자 가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사요? 그건 좀 뭔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나서 8년간 못 팔게 한다는 겁니다. 절대 못 팔게 합니다. 그러면 8년 뒤에 가격이 올라야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8년 새에 가격이 막 떨어질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의무 보유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의무 보유를 시킨다. 너 못 팔아 8년 동안.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은 단점이 많거든요.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죠. 우선 첫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단기 임대는 4년을 의무 보유하셔야 되고요.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내시면은 8년을 의무 보유하셔야 됩니다. 물론 같은 임대사업자들끼리 팔 수 있게 해주는 예외 조항은 있는데 우선 임대사업자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임대사업자한테 제값 받고 팔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사업자도 뻔히 내가 4년, 8년을 보유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팔고 싶겠죠? 그럼 당연히 가격을 후려치죠. 어떻게 제값 주고 삽니까? 서로 같은 꾼끼리. 그러니까 이래저래 못 판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럼 그 4년이나 8년 동안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럼 내가 처음에 5억에 샀는데 한 2년, 3년째는 그냥 한 조금씩 올라가지고 한 3년 지나서 5억에 산 게 6억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그래서 기분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뒤로 5년간 계속 떨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 그래서 8년째에 3억까지 떨어졌다면 5억에 산 게 6억이 됐다가 3억까지 떨어졌다면 나는 그 8년간 떨어지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값 떨어지면은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 게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야, 그건 네 사정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하염없이 쳐다만 봐야 된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인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3년째까지만 조금 오르더니 그 뒤로 5년간 내리 곤두박질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거기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팔고 나올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너는 5년 더 의무 보유해 이러는 거죠.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팔아야 되겠는데요.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단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연 5% 이상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8년간 최대 40%까지밖에 못 올리는 겁니다. 전 월세를요. 상승에 제한을 뒀다는 것도 아주 좀 무서운 거죠. 이 투자적인 걸로 봤을 때 아주 좀 문제인 거죠. 이것도. 자, 다주택자들이라고 해서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뭐 주식을 하든 뭘 하든지 예금을 넣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은 남는 돈을 어떻게든 돈을 더 굴려서 불리려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집을 사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버는 돈을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죠. 야, 너는 1년에 5% 이상은 더 못 벌어 라고 딱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임대료가 하락하면 연 5%로 제한을 해주면 제가 모르겠어요. 임대료가 너무 폭락하면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하락하면은 그걸 또 5%까지밖에 안 내릴 수 있도록 제한해 준다면은 제가 이거는 오케이인데 그건 또 없습니다. 하락은 제한이 없고요. 상승은 5%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하기 싫어지는 거죠. 월세가 막 내려가고 전세가 내려가면 세입자들은 저 나가버릴게요 이래 버린다고요. 저 나갈 거예요. 근데 전세나 월세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5%밖에 못 올려요.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단점이 또 있습니다. 건보료가 증가하고 세금이 납부하는 게 있죠. 원래는 사업자를 안 내고 그냥 다주택자들이 뭉개고 있었죠. 근데 이건 원래 내야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내는 거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임대사업자여서 세금 신고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이런 세금은 원래 내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이번에 나온 게 단기 임대사업자 4년짜리 단기 의무보유인 사업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원래는 안 내도 됐는데 이젠 종부세를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임대사업자라는 걸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임대사업자를 하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부세를 피하려고 하는 건데 4년짜리는 이제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8년 의무 보유를 하지 않으면 종부세는 무조건 내야 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모든 위험을 떠안어. 그러니까 월세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는 거는 계속 떨어져도 돼. 그렇지만 상승은 5%로 제한할 거야. 그리고 의무 보유는 4년하고 8년이 있어. 그 안엔 네가 팔 수가 없어.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넌 팔 수가 없어. 알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험은 다 네가 떠안어. 근데 내가 혜택을 줄게. 혜택은 뭐냐면 세금 몇만 원 깎아주는 거하고 재산세 좀 반 정도 깎아주는 거. 그 정도 있어. 근데 그게 큰 혜택은 안 될 거야 아마.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부자니까 이해를 좀 해라 라고 보고서에 써 있어요.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그 문구를 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주택자들 보고 사회적인 기여를 하라고 하는 거죠. 자, 엄밀히 얘기하면 국민 보고 왜 사회적 기여를 하라고 정부가 강요를 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여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집을 지으면 되는데 그런 지을 돈이 없으니까 다주택자들 보고 집을 사서 빌려주라고 해놓고서는 야, 네가 그래도 부자니까 야, 네가 없는 사람들한테 좀 베풀어.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가 8년 동안 보유하는 동안 우리는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지을 거야. 그래서 집값이 최대한 안 올라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게.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8년이나 돈이 묶이고 이거 팔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나가고 수리도 내가 해줘야 되고 여러모로 이게 좀 불리한데 이걸 다 참고서 하는 건 결국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내가 돈 벌자고 이걸 하는 건데 집값이 안 올리겠다고 계속 정부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부는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사회 전체를 위해서 네가 좀 돈이 있는 니들이 좀 돈이 안 돼도 그냥 투자를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여를 하라. 참 이게 정부가 국민한테 할 수 있는 말인지 참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들한테 그냥 협박입니다.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20년까지 등록을 안 하면 아예 의무 등록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혜택이 좋으면 알아서 등록을 하겠죠. 근데 혜택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아마 등록을 안 할 겁니다. 그걸 뻔히 정부도 알고 있어요. 정말 등록을 시킬 거면은 혜택을 많이 주면 되잖아요. 근데 혜택은 안 주고 의무만 많이 주니까 등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조하면 아예 의무 등록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군대 가기 싫어하니까 강제로 끌고 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 놓고서 무슨 상생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 그냥 협박인 거죠. 다주택자들한테 그냥 협박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임대주택 등록은 혜택은 아주 적고요. 의무는 아주 큽니다. 의무라는 건 아까 의무 보유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공포스러운 일인 거죠. 근데 팔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강제로 등록시키겠다고 하니까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정책은 뭔가 혜택을 주고 상생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다주택자들 보고 집을 팔아라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 정부는 6개월간 계속 다주택자들 보고 집을 팔으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주택자가 다른 다주택자의 집을 사주지는 않겠죠. 아니, 나도 지금 죽겠는데 다른 애가 집을 던지는 걸 내가 사줘요? 그럼 나는 계속 다주택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주택자들이 다주택자들의 집을 사줘야지만 다주택자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자만 되는 세상이 오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과연 이번 정책 때문에 집을 살까?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은 위험한 걸 싫어합니다. 지금도 집은 거래가 돼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내가 어떤 동네를 가서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집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돈이 없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시면 되는데 대출 받는 걸 또 싫어하는 거죠. 왜 이자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위험한 게 싫어서 집을 안 사는 것도 많단 말이죠. 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정말 돈이 없으면 그냥 대출 받으면 되는데 그런 거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뭐냐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전세가 계속 올라가서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계속 뭔가 남한테 돈만 뺏기는 기분이 든다라고 할 때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야지만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는데 정부는 집값을 올릴 생각이 없고 기존의 다주택자들 보고 집을 팔으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이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게 만들고 싶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가격은 안 올라가겠죠. 그럼 무주택자들은 원래도 위험한 걸 싫어하는데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네? 그럼 나도 계속 전세 살 거야. 나 계속 월세 살 거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싶은데 사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못 팔 거 그냥 들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의 출구 전략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이 정부는 집을 파세요 하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놓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기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뭔가 큰 혜택을 주려고 하나? 큰 기대하진 않았지만 혹시 몰라서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어떠한 뭐 그런 혜택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기존에도 임대업을 등록하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더 할 이유가 없어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겉으로 원하는 임대업으로 많이 등록하세요 라는 거는 아마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 속내에 있는 야, 집들 팔아라 라고 하는 거를 다주택자한테 신호를 보낸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채찍으로 때리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던지 아니면 세금 왕창 때릴 거니까 뭐 네 알아서 해. 근데 모든 위험은 다 니네 거야. 정부는 위험을 책임질 생각은 없어. 그냥 팔든지 아니면 내가 세금 엄청 때릴 거니까 너네는 그냥 뭐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주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세입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집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빈집이 안 생기잖아요. 모두가 다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면 모두 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사를 어떻게 갑니까? 빈집이 있어야지 이사를 가죠. 응? 뭔가 공간이 있어야지 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른 공간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걸 아는데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딨니? 그러니까 니네 돈이 필요하기는 좀 해. 그러니까 너네가 좀 집을 사서 남한테 좀 싸게 빌려줘. 너네가 좀 사회적인 기여를 좀 해라 라고 논리를 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어쩌겠니, 니들이 좀 손해 좀 봐야지 뭐. 야, 니들이 부자인데 어떻게, 니네가 좀 손해 좀 봐 라고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다주택자들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정책을, 야, 이거 뭐 저 혜택도 없는데 왜 제가 이걸 해야 돼요? 저 싫은데요? 라고 하면 정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싫어? 그럼 내가 세금 너네 왕창 때릴 거야. 너네 한번 나랑 한번 싸워보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을 하죠. 다주택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주택자들도 결국에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지금 사면 초과인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정부가. 야, 니네 팔어. 근데 사줄 사람은 없고. 야, 그래도 팔어. 사줄 사람이 없는데요? 야, 그래도 팔어. 이렇게 서로 그냥 평행으로 그냥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거죠, 정부와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야, 어쩔 수 없다. 그냥 끌고 가자. 계속 가지고 가자.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이 건설업이 죽어요. 건설업이 붕괴가 됩니다. 건설업이 붕괴가 되면 당연히 공급이 없고요. 공급이 없어지면 당연히 새 집이 안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어딘가에선 또 폭등이 일어나고 또 가격이 또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부작용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생이 될지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정책은 아무래도 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극단적인 부동산의 어떤 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물론 이 정책대로 안 할 가능성도 많죠. 하다가 또 풀어버리고 또 흐지부지 되는 게 또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정책의 방향대로라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을 등록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그냥 악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거래가 뭐 잘 되거나 이럴 일도 별로 없고요. 제가 무주택자여도 당연히 집을 안 사고 싶지 않겠어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집값이 뭐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뭐 미분양에 뭐 역전세가 뭐 우려된다고 뭐 맨날 기사를 써대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집을 많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팔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좀 알아봤는데 제가 다주택자여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다주택자여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정책의 방향 자체가 조금 잘못은 됐어요. 확실히 잘못됐고, 의무보유 기간을 확실히 줄여주든지 아니면은 상승폭을 제한을 할 거면 하한폭도 제한을 하든지, 어떤 그 임대업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거를 줘야지, 약간 뭐 세금 조금 감면해 주면서, 그것도 감면해 주는 척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임대업으로 등록을 해. 안 하면 내가 너네 뭐 세금 엄청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겁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세금을 왕창 걷어서 공공임대주택을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어버리면 되는데, 이런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항상 그런 거는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어떤 그 정책 기조와 그리고 좀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이번 정책을 통해서 조금 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게 투자자겠죠. 네. 뭐 이렇게 이번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주택자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무주택자분들은 뭐 고소하다, 저 다주택자 놈들 다 망해라, 이런 기분이시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한쪽에게만 이득이 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익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